아들은 뭐가 불안한지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아버지, 잘 안 잡히네요. 제 미끼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껴주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해서 잘 안 되네요. 저는 드디어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낚시줄을 감았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낄 준비를 하며 아들에게 물었죠. 혹시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거라. 힘들면 내 회사로 들어와도 돼. 나는 언제든 너를 받아. 그때였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끼를 바늘에 끼다가 아들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잠시 동안 봤던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변한 게 없으시네요. 그렇게 자식 위하는 아버지 연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럴 거면 그때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그 순간 아들은 저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쳤어요. 저는 갯바위 끝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저는 무엇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틈도 없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초에는 부딪히지 않았죠. 아들이 저를 밀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제가 제 몸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겨우 그 상황을 넘기려 할 때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오랫동안 듣지 못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 그것이 저를 더 크게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물속에 빠뜨린 뒤 아무런 제스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들이 저를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낚시를 하러 간 아들이 아버지를 갯바위 절벽에서 밀어 바닷속에 빠뜨린 상황인데요. 오늘은 천륜을 저버린 아들에 대한 최영남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최영남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이 되었어요. 저도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누구에게도 절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거든요. 어쩌면 제가 원인을 제공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많은 조언과 의견 주시면 남은 인생 살면서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앞에 말씀드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에겐 외동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이죠. 아내는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죠. 저는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반대로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던지라 당시에는 저도 함께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이었죠.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줘. 그 짧은 말이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갔죠.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아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며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나를 계속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었고,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홀로 아들을 돌보며 그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었고,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제게 자주 놀아달라고 했고, 저는 기꺼이 아들의 요구에 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들과 바다 낚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다정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낚시를 할 때면 참 행복했습니다. 원래부터 낚시를 좋아했고, 어린 아들은 제 옆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놀곤 했죠. 그렇게 잡은 생선으로 함께 밥을 먹을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죠. 그때마다 저는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그 유언은 저에게 큰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부탁을 받긴 했지만 제가 아들에게 무엇을 잘 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해주는 건지는 저 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여전히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제 기대를 저버리며 계속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점점 더 두드러졌죠. 예전에는 즐거워하던 소소한 일들, 내게 말해주던 고민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친구들만 찾았고, 집에 돌아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혼자서 무언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말썽을 부리기도 했고, 학업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랐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친구들에게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아들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지나쳐가듯 없는 사람인 양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아내가 제 옆에 없다는 것에 대해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남긴 말이 있었으니 저는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들은 내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속으로 자책하기도 했죠.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죠. 저도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였고 굉장히 서툴렀을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유와 그 유언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제가 봤을 땐 무모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소일거리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아들이 하는 건 위험한 사업이었죠. 경험이 없는 아들이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역시나 사업은 순탄치 않았죠. 저는 아들에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어요. 좀 믿어보세요.
아들은 저를 어떻게든 납득을 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가 현실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처음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과 살아온 세상에서의 교훈들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점차 실패의 조짐을 보였고 아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자 아들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들은 본인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게 그를 돕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면 또 다른 나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당장 사업을 접고 내 밑에서 일을 배워라. 지금 너가 하는 사업은 내가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절대 잘 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면 너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거야. 거짓말 마세요. 그냥 제가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하시는 거 다 알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어.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진짜 최악이에요. 아들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죠. 저는 이때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 오해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런 결정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 없이도 이 험한 세상 잘 버텨낼 수 있게 자립할 힘을 키웠으면 했습니다. 그게 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아들이 제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점차 저를 멀리하고 저와의 대화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뭘 했든 관계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행복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멀리할 때마다 고통스럽더군요. 저는 아들이 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지만 돈은 아니었죠. 만약 그가 사업에 대한 다른 서포트를 원했다면 저는 발벗고 나서서 해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들은 또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 아들은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았고 그가 자립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너는 왜 내 뜻을 몰라주는 거냐? 너의 일은 너 스스로 해결해야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조건 잘 된다니까요. 아버지야말로 도대체 왜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언젠가 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니 기대하지 말거라. 아들은 집안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역시나 집을 나갔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은 세상에 스스로 부딪혀 성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부탁을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맘처럼 되지 않는구려.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의 무기력함에 정말 화가 나오. 거기서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 좀 해주시오. 하지만 역시 답이 없더군요. 저는 집에 있는 술을 꺼내 왕창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 사업을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뭐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판단하세요. 저에게 돈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게 사업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봐도 뻔했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들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아들이 운영한다는 사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은 서울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죠. 아들이 운영한다는 사업장은 한쪽 구석에 허름하게 놓인 오래된 장비들과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제가 물었을 때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제가 직접 물건을 수입해서 여기서 포장하고 배송까지 다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곳을 둘러보니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상품도 중국에서 들여온 이상한 물건들로만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팔리지 않아 구석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 한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죠.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 물건들은 다 네 돈으로 산 거야. 네, 맞아요.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여기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저 가득 쌓여 있는 건 왜 안 팔리는 거야? 그니까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그걸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낼 뻔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쌓여져 있는 먼지 쌓인 물건을 하나 가져와 아들에게 내밀며 말했죠. 이것 봐라. 이런 불량품을 누가 산다는 거야? 한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그리고 너가 온라인 쇼핑몰도 관리하고 포장도 하고 배송까지 다 한다고? 내가 보기엔 그런 시스템은 여기에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본래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그런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죠. 잠깐 안 되더라도 곧 일이 풀릴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혼자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곧 잘 될 거예요. 역시나 제 말은 아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사업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지만 상품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었고 보관 환경도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계획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하다간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이 뻔했죠.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그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면 내가 더 큰 빚을 질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너를 돕기 위한 거다. 아들은 너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꼭 아버지한테 제 능력을 증명할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저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주가 지나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돈 안 주실 거죠? 저도 이제 아버지한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열정이나 자신감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피로에 지친 듯한 얼굴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너가 새로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그때 다시 오거라. 그렇게 말하고선 아들을 보내면서 속으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국 그를 망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비된 도리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망할 걸 알면서도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더 이상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걱정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채업자들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척 폭력적이었고 그들은 저에게 아들이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고 했습니다. 최진석 씨, 아버님 맞으시죠? 당신 아들이 저희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아서 대신 받으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누구길래 우리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요?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게 중요하지.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쩌실 겁니까? 그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빌렸길래 그래요? 원금 이자 합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는 껌값이잖아요. 제가 그 금액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거야 뭐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되겠죠. 평생 아들은 빚에 허덕이면서 살겠죠. 저희는 지옥까지 쫓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거든요. 남의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이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채에 손을 대다니 말이에요.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거고, 갚는다면 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의지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더 어떤 심한 짓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의 일부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물건을 처분하면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요. 어쩔 수 없이 일부 금액을 지불했지만 나머지는 아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잘 받아갑니다. 멋진 아버지시네요. 근데 남은 원금하고 이자가 있어서 이것도 얼른 갚으셔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자는 금방 늘어나거든요. 다음 날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았는지 얼굴에 멍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끝장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매일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지 않으마. 이번 기회로 너도 배운 게 있을 거야. 지금 하는 사업 정리하고 물건 처분해서 돈을 갚거라. 그리고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하는 사업은
제 목숨과도 같은 거라고요.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냐? 너가 지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어쨌든 나는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축 늘어진 채 집을 나가더군요. 집을 나가기 전 저를 보는 눈빛엔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사채업자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더군요.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아들분이 사업을 정리하고 물건 처리해서 대부분 다 갚았는데 아직 조금 남아서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분은 돈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탈탈 털어도 10원 한 장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버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만약 안 주시면 저희가 아들분한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남은 빚은 얼마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2천 정도였는데 오늘 이자 붙어서 2,200만 원이 됐네요. 내일은 2,420만 원일 거고요. 저희도 이러기 싫어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삭막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자로 동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말은 굉장히 위압적이었고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금방 보내드리죠. 이걸로 빚은 다 청산되셨습니다. 제가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아버지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 아들 관리 잘하세요. 제가 일하면서 저런 놈 많이 봤는데 집안 말아먹을 놈입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객님. 그 놈들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던진 뒤 집에서 나갔죠.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추레한 모습이었죠. 다행히 몸은 어디 다친 곳 없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려 했지만 아들은 저를 거부하더군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뭐라고? 제가 이 지경, 이 꼴 되니까 속 시원하시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돈 갚아줬다고 생색 부리려 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 전에 저한테 돈 주셨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어요. 제 인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너를 위한 선택이었어. 그 사업은 미래가 없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아직 너는 젊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내 밑에서 착실히 일 배워서 내 사업을 물려받으면 돼. 참 웃기네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운다고요? 잘도 그러겠네요. 저는 아버지 꼭두각시가 되기 싫어요.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것도 숨 막히는데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 살라고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항상 그렇죠. 아버지는 아마 평생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가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아들의 뺨을 때렸더라고요. 인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찌검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랐는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군요. 저 때리고 싶은 거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잘 됐네요. 더 때리세요. 때려보시라고요. 그렇게 네 엄마가 보고 싶으면 따라가면 될 것 아니냐? 나도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좋네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저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 당신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들은 그 말을 뒤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머리에 피가 쏠려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더군요.
저는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처럼 느꼈고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더군요. 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서 소파에 앉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이제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들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내의 말만 아니었다면, 제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들은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집을 나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며칠 후 집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짐을 싹 다 들고 나갔더군요. 아들이 했던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저를 떠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연을 끊고 싶었지만 아들을 포기할 순 없었죠. 저는 사람을 고용해서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돈을 벌어 살고 있더군요. 몸이 힘든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들인데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들으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동과 돈의 가치를 몸소 깨닫게 되면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그를 용서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돌아오지 않더군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떠난 뒤로 매일같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왔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만 듣고는 더 이상 아들의 정보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저 아들이 이번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와 아들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어 연락할 때도 있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제게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 저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 당신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갑자기 말이죠. 전화기가 울리고 아들의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워낙 다정한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일단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무척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구나. 나는 잘 지냈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렇구나. 사업은 잘 되어가니? 뭐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요. 다행이구나. 너를 정말 많이 걱정했단다. 아버지가 저를요? 말씀이라도 고맙네요. 정말이다. 너가 믿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네, 믿어요. 죄송하다는 말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서 한동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버지, 듣고 계세요? 그래, 듣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오랜만에 낚시하러 가실래요? 낚시.
갑자기 웬 낚시냐?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할 텐데 낚시라도 하면 덜 어색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버지의 대해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낚시를 간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단다. 그래, 오랜만에 낚시하러 가자. 시간은 언제쯤 괜찮니? 제가 좋은 날로 잡아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보고 싶네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이 저를 보자고 하는 말에 기뻐서 얼른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낚시하는 날이 되었죠. 저는 아침부터 무척 설렜습니다. 그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미리 낚시 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죠. 저희는 자주 가던 갯바위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되었죠. 아들은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죠. 지금껏 고생했다. 연락해줘서 고맙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얼른 가요. 지금이 많이 잡힐 때예요. 그래, 오늘 파도가 많이 쳐서 잘 잡히겠구나. 나를 잘 잡았어. 낚시하는 법은 기억하고 있니? 네, 그럼요.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은 알려주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30분 정도 걸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갯바위로 갔습니다. 보이는 건 거센 파도와 암초들밖에 없었죠. 저희는 걸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숨막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도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대화를 하는 것만 같았죠. 그저 아들이 저와 있을 때 조금은 마음이 편했으면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갯바위 절벽 끝에 서서 저희는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10m는 좋게 되어 보이더군요. 저야 익숙했습니다. 저는 낚시를 시작하기 전 아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낚시줄을 고요히 물속에 던졌습니다. 낚시를 해야 하는데 계속 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은 뭐가 불안한지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아버지, 잘 안 잡히네요. 제 미끼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껴주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해서 잘 안 되네요. 저는 드디어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낚시줄을 감았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낄 준비를 하며 아들에게 물었죠. 혹시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거라. 힘들면 내 회사로 들어와도 돼. 나는 언제든 너를 받아. 그때였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끼를 바늘에 끼다가 아들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잠시 동안 봤던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변한 게 없으시네요. 그렇게 자식 위하는 아버지 연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럴 거면 그때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그 순간 아들은 저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쳤어요. 저는 갯바위 끝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저는 무엇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틈도 없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초에는 부딪히지 않았죠.
아들이 저를 밀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제가 제 몸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겨우 그 상황을 넘기려 할 때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오랫동안 듣지 못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 그것이 저를 더 크게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물속에 빠뜨린 뒤 아무런 제스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들이 저를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진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몸을 부딪히며 허우적거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센 파도는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미끄러운 돌을 잡으려 애썼지만 거센 파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눈앞이 어두워졌고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이며 물속에서 몸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떨어진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저를 일부러 바다로 밀었다는 걸요. 아들은 이미 저에게서 모든 애정을 떨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깊은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몇 번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눈에 띄게 피로하고 힘든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계속 가라앉으려고 할 때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이 떠오르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줘. 그 말이 왜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 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을 제일 사랑하며 잘 키우려고 애썼지만 아들은 그럴 때마다 계속 엇나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보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저를 배신했습니다. 결국 지금 저는 이 차가운 물속에서 아들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외로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몸이 힘들고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아들에게 복수해야 했습니다. 꼭 살아서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니까요. 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며 저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힘은 빠졌고 저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나갔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뭔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더군요.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쯤 버둥거리던 제 손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아당겼죠. 알고 보니 그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배가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구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배 위로 올라올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많은 바닷물을 토해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힘이 빠지고 몸이 지쳐서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복수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물속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복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저를 떠나버린 이유는 분명히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유산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었겠죠. 아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죠. 제 마음속에는 자비와 분노가 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알리려 생각이 들면 아내의 생각이 나서 그러지 못했고, 용서를 하려고 하니 그것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몸 이곳저곳엔 암초와 파도 때문에 생긴 상처와 멍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아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과 몸의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새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아들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그 순간의 증거가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어넣은 장면을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아들을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들이 저를 물속에 밀어넣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 말에 귀 기울였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동안의 아들과의 관계와 그가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업을 실패하고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그 후 저에게 분노를 품고 저를 물속에 밀어넣었다는 사실도 모두 고백했습니다. 저는 경찰들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그가 저를 해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당시 저를 구해준 사람들을 찾아가 증언을 해주길 부탁했고, 다행히 그들은 제가 떨어지고 나서 아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했던 배신은 이제 결코 묵과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저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경찰은 아들을 체포하고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검찰과 협력하여 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물속에 밀어넣었던 그 순간,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결국 아들은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며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짓과 배신은 이제 아무리 덮으려 해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본 건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수로 그쳤지만 그래도 꽤 오랜 형을 받았죠. 저는 그렇게 아들이 없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저는 감옥에서 보내온 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나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글귀는 저를 다시금 울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다고 해도 그 후회가 진심인지 아니면 형벌을 피하려는 얄팍한 속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탄원서를 넣어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아들의 편지는 제겐 그저 공허한 말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동안 저는 그저 그의 존재를 외면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저 저의 과거가 되어버렸고, 저는 아들이 저에게 했던 배신을 잊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갇힌 이후 저는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몇 번의 편지가 제 손에 쥐어졌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것들을 간직하거나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글씨는 어쩐지 차갑고 냉정해 보였고, 그가 그리던 후회의 그림자도 제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 사랑을 쏟고 기대하며 애썼던 그 시간이 이제는 전혀 의미 없는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저를 무참히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를 버려야 할 때였죠. 아버지로서 내내 희생하고 마음을 쏟았던 제가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지, 그 모든 일이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남긴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의 배신을 세상에 드러내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아들이 보내온 네 번째 편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에 비해 더 진지하고 간절한 톤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단지 감옥에서의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야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편지를 읽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들이 주는 편지의 말들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되지 못했고, 저는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들은 단지 제가 지닌 한때의 집착을 다시 살려내려는 시도일 뿐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길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언젠가 제가 아내 곁으로 갔을 때 그때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아들이 제가 한 짓을 보면 용서할 거라 생각했죠. 만약 아들이 출소를 하고 나서 저를 찾아와도 저는 아들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후의 유산도 모두 기부할 예정이었죠.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경영승계가 아닌 유망한 CEO에게 맡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그가 보낸 편지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반송시켜 버렸죠. 제가 그를 키운 것, 그 모든 노력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더 이상 그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살아온 세월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지나니 아들의 편지는 더 이상 제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없어도 여전히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고, 저는 그와의 관계를 끊고 제가 살아갈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의 존재를 기억하긴 했지만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흐릿해진 기억을 따라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사라졌고 저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요즘 봉사활동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후원해 줄 여러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집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저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제 마음의 평온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으니까요. 다만 아들이 왜 저를 그렇게나 싫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려면 아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디 나왔을 때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사연을 쓰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부디 당하지 마시고 늘 행복하고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새 인생을 바꾸는 관점의 사연을 공감해주시는 구독자, 어머님, 아버님이 4,000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네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